국민의힘 전당대회 치열한 레이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2차 TV 토론회에 이어 오늘 충청권 합동 연설회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오는 27일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 치열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충청권에서 합동 연설회 앞두고 있는데 어제 TV 토론회 보면은 참 주자들 간 치열하게 공방 이어지더라고요. 총평 좀 해보자면요. 맞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 종반으로 가다 보니까 주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 저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번 전당대회가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아닌데 우리 주자들 간에 경쟁이 치열한 건 좋은데 민주당의 주장처럼 마치 특정 후보에 대한 투기 의혹 이것이 너무 불거졌단 말이죠. 그리고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세를 다른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나 황교안 후보가 공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2년 전에 민주당이 이미 주장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가 잘못됐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1998년도에 매입을 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후에 도로가 개설되는 상황인데 도로라는 건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먼저 수요 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그 이후에 실시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약 10여 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과연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10년 전에 땅을 샀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마치 투기론자로 몰아서 주장한 게 잘못됐다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은 가격 부분인데 민주당이 주장한 게 1,800배 이익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1,800배라는 게 어떻게 나왔나 제가 살펴봤어요. 김기현 후보가 산 땅은 2021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약 2,030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근거로 내세운 땅은 인근 토지, 매입된 땅인데 그 땅의 공시지가가 23만 5,600원이고 판매된 가격이라는 게 200만 원인데 그 200만 원과 비교해서 1,800배라고 하는데 땅이 전혀 성격이 달라요. 김기현 후보의 땅은 그 땅 자체가 보전관리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지목도 임야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잣대를 들이댄 땅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에 있는 땅이고 대지예요. 어떻게 동등 비교가 되냐 말이죠. 근데 그것을 무수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래서 또 몰고 가는 게 두 번째 잘못된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잘못된 부분은 그 도로가 설사 계획이 됐다고 하더라도 김기현 후보는 농림업자도 아니고 어업자도 아니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로가 개설되고 터널이 뚫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개발이 가능한 사람은 우리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 등 특정 목적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도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인데 이렇게 잘못된 민주당의 주장을 우리 후보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TV 토론이지만 너무나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한테 주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 TV 토론회 모습도 보면은 김기현 후보의 이른바 울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의 거센 공세가 좀 이어졌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셨어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로 보기에는 사실 국민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민생도 어렵고 그런데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도 김기현 후보가 뭐 1등으로 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도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에서 세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사실은 좀 들여다보니까 미심쩍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부터 한 사람이 계속 지주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김기현 그 후보가 그때 그 당시에는 변호사였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뭐 사무장이 그 땅을 샀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김기현 후보 땅으로 그렇게 이제 이전이 되는 것도 그것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싶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울산시에서 울산시의 고문 변호사로 있었는데 거기에 KTX가 지나가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무성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울산시에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김기현 후보가 나중에 대표가 되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장수의 역할에서 당의 공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공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맥락에서 어제 황교안 후보가 토론회 때 했던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 KTX 연결도로가 가던 곳에서 좀 변경이 돼서 김기현 후보의 임야 쪽을 지나갔다라는 공세를 했는데 일단 김기현 후보는 검증해달라 선관위에 좀 자신은 억울하다는 뜻을 강하게 비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또 표심에도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투기는 아니라는 점을 제가 먼저 네. 말씀드렸고요. 황교안 후보가 제시한 것도 사실 잘 모르고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라는 게 개설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요 타당성 조사나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1안, 2안, 3안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3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결론이 난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황교안 후보는 투기고 그리고 민주당 주장처럼 그리고 그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이득을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민주당이 놀린 거죠. 하지만 1안으로 갔을 때와 3안으로 지금 현재 터널이 뚫는 과정을 비교한다면 차라리 김기현 후보가 이득을 보는 것은 당초 1안대로 가고 난 다음에 자기 땅과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이득이에요. 왜냐하면은 도로가 터널로 뚫리지 않고 도로가 뚫린 상황에서 도로 바로 붙은 땅보다는 사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인근의 주변 지역의 개발이 더 쉽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했다면은 기존에 원한 대로 가고 난 다음에 자기의 토지와 연결되는 도로를 뚫으면 해결될 문제였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검증의 결과 결국 단거리 노선에 의해서 터널을 뚫은 다음에 그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이 난 거고 터널을 뚫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땅은 더 개발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게 된 상황이에요. 왜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농림업자나 그러한 사람들이 주택 등의 특정 목적에 의해서만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김기현 대표는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미 2년 전에 주장했을 시기가 언제입니까? 2021년도 대선 시기입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의혹을 제시한 그 배경은 대선 앞두고 대선을 이끄는 원내대표, 야당이 원내대표한테 타격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 문제가 있었다면 민주당에서 검찰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1,800배란 이익도 그것도 민주당이 그야말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동등 비교를 해야지 원칙인데 우리가 사업 타당 조사를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3기 신도시의 보상을 나갈 때도 보상가 책정할 때도 매매가를 비교할 때 유사한 토지 그걸 비교해서 매매가와 감정평가를 비교해서 돈을 내줍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1,800배의 근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등 비교가 아니라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의 임야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대지가 어떻게 동등 비교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후보님 캠프 대변인도 아니신데 국민의힘의 너무 입장이기 부동산 때문입니다. 투기 네. 이 내용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황교안 후보도 직접 그 현장까지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어제는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은 이 1안, 2안, 3안이라고 하는 것도 착수보고회 때는 그 땅에 대해서는 전혀 그쪽으로 우회해서 간다는 것이 착수보고회 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갑자기 우회하는 걸로 그때는 이미 이제 김기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당시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기를 했다고 보고요. 또 현장 가서 직접 보시는 황교안 후보께서 또 제기를 한 거고 문재인 정부 때 여기에 대해서 뭐 수사도 했다 또 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그게 큰 의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를 하는 당사자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고 또 그런 검사들이 당시에 또 실제로 김기현 후보가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 내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도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고 또 이게 다시 또 불거지고 논란이 된다고 하면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문재인 정부여서 또 뭐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정의를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정부에 있든지 의혹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수사를 해보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팩트 체크 하나만 하면요. 당시에 민주당이 그 땅 투기에 관련된 투기라고 주장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부동산 의혹, 전당대회 레이스 과정에서 이렇게 후보들 간에 좀 리스크가 불거지다 보니 이를 두고 당 내부적으로도 좀 자제하라는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점점 신경전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또 공천을 두고도 좀 설전을 보였더라고요. 안철수 후보에게 김기현 후보가 너가 당대표가 되면은 밀실 공천이 이뤄질 것이다. 또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낙하산 공천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말들을 좀 주고받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좀 나온 말들일까요? 사실 김기현 후보가 주장한 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과거, 네. 과거 실제 안철수 후보는 공천을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근거로 말씀을 하신 거고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김기현 후보에 대한 거는 그야말로 김기현 후보는 공천을 실제로 행사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대통령과 당정 일치를 강조하고 당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청와대 하명을 받아서 공천할 것이다. 또 윤핵관들이 실세처럼 득세할 것이다. 그런 우려에 의해서 김기현 후보를 공격을 한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은 과거의 흐름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는 우리의 하나의 경험치로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후보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했다 했기 때문에 실제 당대표가 되신다면 그 반성을 그대로 이행하면 될 것 같고요. 김기현 후보가 말씀하신 그 차원에서의 윤핵관 장지원 의원이 당직을 안 맡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기현 후보는 청와대와 함께 당정의 화합을 이뤄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 결과표로 심판받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 역시 공천에 의해서 하명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천까지 선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남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가 당 후보로서 대표가 된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민생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표심을 얻는다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본인의 목소리대로 국민을 향한 공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의 서로 간의 비판과 그러한 부분은 과거의 경험치와 현재의 우려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안철수 후보도 본인이 직접 과거와는 다른 공천 방식 보일 것이다 입장을 밝혔고요.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뭐 이른바 낙하산 공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건지 이후에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은 O를 들었는데 김기현 후보만 X를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일각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윤심이 정해진 후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도 윤심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그 당의 당원이든 또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윤심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전당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나 또는 또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정말 계속 볼수록 딱하고 정치 지도자로서 본인의 과거를 또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보이거든요. 이제 공천 문제만 해도 과거에는 잘못했다. 그러니 현재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는 공천을 상향식으로 공천하고 당원에게 돌려주겠다.
정치에 대해서 준비 안 된 태도로 정치에 입문하신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MBC 노조에 대해서도 그 공영방송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도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뭐 MBC 노조원들한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게 중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입장에서 애매한 태도를 하다 보니까 과거를 부정하고 또는 본인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모습들이 당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앞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나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당원들도 보실 거고요. 아마 국민들도 다 보실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태도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인의 소신이나 신념이나 정치인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목에서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니까 윤핵관이란 말을 쓰지 않겠다라고 굽히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말도 굉장히 제한된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속 또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서 진짜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렇게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어지기 전에 당 지지층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양강구도 이른바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좀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그 이후에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위치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이어졌었는데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힘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그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어제 TV 토론회 끝나고 천하람 후보한테 안철수 후보가 우리 이제 한 팀이다 이런 류의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의 그간의 전략을 보면은 저는 네. 예상됐던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그 전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와의 1대1 구도로 그 전엔 전략을 삼았어요. 그래서 김기현 나와 붙자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본다면은 사실은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누가 절대 강세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84만 당원 가운데 우리가 투표를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표심이 숨어있는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갈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본다면 사실 안철수 후보는 벌써 결선 투표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안철수 후보한테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도 일맥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결선 투표를 대비해서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것보다는 결선까지는 당당하게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후보 간의 경쟁과 또 선의의 어떤 합의 그런 걸 통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걸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벌써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한테 비칠 때 정치공학적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 관련해서 이제 어제 X표를 든 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당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당의 헌법이에요. 그런데 당헌에 수많은 이제 조항들이 있지만 윤시민이 윤핵관이니 사실 이런 프레임은 민주당이나 이런 일부 언론에서 만든 프레임인데 당헌에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명예직이라는 명예직이라는 직책을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당원으로서 당의 정강 정책을 토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협력해서 함께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다. 결국 국민으로부터 표의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에 입각해서 김기현 대표가 X 표시를 드신 것은 결국 표로 심판받는 것은 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함께 화합하고 청와대와 함께 화합하고 이렇게 국정을 끌고 가겠지만 결국 당이 주도권을 쥐어서 내년 총선의 표로 심판받는 것은 당이다. 이런 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표현한 걸로 저는 보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이 레이스를 분석할 때 연대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왔던 게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 이렇게 많이 묶어서 좀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토론에 보면은 김기현 후보, 황교안 후보 좀 많이 공세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이제는 천하람 후보도 내가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해서 내가 결선에 올라간다 뭐 이런 류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 하기도 했더라고요.
사각구도가 어떻게 좀 변화할까요?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는 저는 결선 전까지는 단일화는 없다고 봅니다. 아, 네. 단일화는 없고 왜 4인 후보가 각각의 개성이 강하고 특색이 있어요. 그러나 다만 이제 지금 벌써 합종 연행, 정치과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고 천하람 후보가 지금 추세대로 굉장히 기세가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현장을 가봐도 천하람 후보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지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김기현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여론조사는 안철수 후보 엎치락 뒤치락이지만 네. 1강이라고 보는 그런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결선 전까지는 없고 다만 결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1, 2 후보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3, 4위 후보의 득표율도 이번에 공개가 됩니다. 그 득표율이 공개됨에 따라서 이제 후보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떠한 제안하고 어떠한 정책적 연대를 하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1차 본경선 때의 득표율이 좀 중요할 것이다 싶어주셨고요. 또 당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본경선 이전에 그러니까 결선 투표 이전에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못을 박으셨는데 밖에서 보기에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미 어저께 좀 그런 조짐도 보였고요.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는 손을 내민 듯한 모습을 보였고 천하람 후보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다만 좀 어제 토론에서도 보여지듯이 김기현 후보가 조금 페이스를 잃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흥분해 계시더라고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본인 굉장히 그냥 답답해하시고 그리고 또 그 페이스를 잃으시면서 뭐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목소리도 높아지시고 그런 모습들이 당원들한테도 비춰질 거고요. 황교안 후보하고 뭐 이렇게 단일화가 되지 않겠느냐 한데 저는 의외로 또 황교안 후보가 끝까지 갈 수도 있겠다. 어제 굉장히 오히려 제일 세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시하시고 또 현장에도 다녀오시고 하는 걸 보면서 황교안 후보에도 또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결선까지 가서 단일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실제로 저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 8일까지 볼거리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오는 27일에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 오늘 오후에 민주당 의총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낼까요? 당연히 드러내겠죠.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당대표로서 저 국회의원들을 또 설득해야 될 위치에 또 있습니다. 네. 우선은 뭐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하게 된다고 그랬을 때 영장 청구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 이것도 뭐 조목조목 설명을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예전의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불체포 특권 그리고 지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걸 내려놓겠다라고 선거 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대 인식이나 또 잘못된 본인의 인식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선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장에서 제시했던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도 영장을 173쪽인데 앞에까지는 다 못 봤습니다. 굉장히 장황해요. 그리고 뭐 사건의 내용들도 아주 그냥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하고 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최고 정치 권력의 뭐 최고 그런 표현도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권력의 최고 또 핵심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장의 내용이 다소 진짜 감정적이고 뭐 내로남불의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영장의 내용이 법적인 용어여야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감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당함도 말씀을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의원들을 설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의원들은요 이재명 대표가 설득하지 않아도 이미 다 내용들을 알고 있고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 아니냐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조차도 지금 이거는 야당을 죽이기 위한 야당 대표를 표적하고 하는 수사이고 또 영장 청구다라는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과정 속에서 또 소환을 3번씩이나 한 그런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이건 너무 부당하고 잘못된 그리고 또 이 그 강제력을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 때 총칼이 아닌 이제는 검찰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런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입법권 차원에서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선거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을 좀 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정정하고 또 구속영장 청구 부당하다 좀 짚으면서 민주당 내 단결력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대표가 어떤 말을 할까요? 저는 오늘 의총이 사실은 뭐 통과 의례식으로 하는 요식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가져야 될 신념이라 그럴까 국민에 대한 자세는 달라지지 말아야 될 것이 언행일치입니다.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국민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이익에 관련됐기 때문에 본인이 내뱉은 말을 무마시키는 거죠. 그리고 뒤엎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본인이 주장도 최근 했습니다. 뭐냐? 죄 없는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죄 없는 정치인이라면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시고 당당히 응하면 됩니다.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 청렴한 정치인이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모순된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모순이 또 있는 것이 이러한 방탄국회를 조장하면서 자신은 또 민생을 돌본다 그래요. 그 민생이 바로 몇 시간 전에 나온 노란봉투법인데 노란봉투법은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특정 노조에 의한 노조의 쟁의 행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어떤 대교섭 특권을 더 늘려주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노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2,500만 근로자가 대부분인데 2,500만 근로자의 3분의 1도 아닌 사람들이 노조원이에요. 과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노조원들 중에도 지금 현행대로 자기 급여에서 노조 회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그 투표를 한번 해본다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생을 주장한다면 지금 수출, 무역 적자 지속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 부분이에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인데 반도체 부분을 포함한 국가 전략 기술, 전략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일반 투자 세액에 대해서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그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것은 대기업만 혜택 보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굉장한 혜택을 보는 거고 반도체 분야는 대기업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돌보는 것이 정말 민생을 돌보는 것이지 특정 세력에 기대서 자기의 지지층에 기대서 그렇게 간다면 박홍근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할 때 주장한 국민은 등지고 특정 세력만 바라보는 30%의 정치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도 잘못 인식했다라는 거를 자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은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예전에 개인 비리를 방탄용으로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이 불체포 특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개인인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삼권 분립에서 대통령이나 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당하고 또는 합법적인 강제력을 강제하기 위해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보장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개인이 이거를 내려놓자, 없애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는 쭉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해왔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개헌, 헌법 조항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 개인의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인식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개인에 대한 그 방탄용으로 썼던 비리 또는 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제한된 범위를 뭐 다시 논의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뭐 이거를 갖다 불체 특권을 다 내려놓는 것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 내지는 잘못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민생 얘기하는 노란복두법은 예전부터 사실 그 논의를 해왔고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노조에 대한 지금 뭐 강력한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럼 뭐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노조원들도 민생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파업을 했을 때 그걸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즉에 논의했었어야 되고 진즉에 통과시켰어야 되는 걸 저는 오히려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체포동의안 27일 표결에 붙여지는 것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좀 함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당 지지율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이 45% 기록한 모습입니다. 2월 셋째 주 주간 집계 결과고요. 이거를 이제 주간별로 그래프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그 추이를 알 수가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이를 보겠습니다. 2월 둘째 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크로스되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지른 걸 볼 수 있어요. 8개월여 만에, 8주 정도 만에 이렇게 좀 올라선 건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이 지금 그 파상적인 공세 그리고 방탄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민주당으로 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뭐 예상됐던 것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대장동 수사 뭐 대북 송금이니 뭐 앞으로 또 백현동도 또 하겠다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수사하고 또 그리고 또 검찰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프레임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여당 내에서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탄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그 30% 내에서 네. 거기서 갇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 전 구청장,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